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남편의 길, 아들은 나를 추모공원으로 데려갔다. 아들은 가족 봉안당 앞으로 나를 이끌고는 말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어머니 자리는 여기, 아버지 옆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들은 차가운 땅거미 속에 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묘비석 아래 내게 편지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편지를 읽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은 다음날 아침 자신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남편 없이 보낸 1년. 벽에 걸린 달력은 무정하게 365일을 세웠지만 내 시간은 그가 세상을 떠난 그 2월의 어느 오후에 멈춰 있었다. 오늘의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었다. 창밖은 똑같이 잿빛이었고 잠에서 깨어나는 서울의 조용한 소음도 여전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오직 이날에만 느낄 수 있는 날카로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기재사를 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나 자신을 위한 기억을 위해 조촐하게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아침부터 부엌에는 특별하고 슬픈 날에만 나는 냄새가 맴돌았다. 나는 쌀을 씻고 또 씻어 물이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헹궜다. 쌀알 하나하나가 뭉개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밥을 지었다. 그 다음엔 불린 대추와 으깬호두, 꿀 한 숟갈을 넣었다. 모든 손길이 의식과도 같았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남편과의 대화였다. 당신 호두 많이 넣는 거 좋아했잖아요? 대추는 아주 단 걸로 골라 넣는 거요.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얇은 전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나는 첫 번째 전을 따로 작은 접시에 담아 제사상 한편에 올렸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 어머니도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와 차가운 현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이지 않는 세대의 연결고리였다. 잠실에 있는 우리의 오래된 아파트. 그곳은 온통 남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재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벽을 차지한 그의 책들. 팔걸이 부분이 살짝 다른 그가 아끼던 안락의자, 서랍장 위에 놓인 그의 사진들. 젊은 시절 제주도 바닷가에서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찍은 우리 사진. 그리고 이미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어린 아들 우진을 목말 태우고 있는 그의 사진. 아들.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며 내 추억을 끊었다. 아들 내외 우진과 그의 아내 유라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깨에 두른 어두운 쇼를 여미고 문을 열러갔다. 그들은 차가운 겨울 공기와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안으로 들어왔다. 유라는 차려진 제사상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녀의 얇은 입술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한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직도 분주하시네요. 이 집은 정말 박물관 같아요. 들어올 때마다 관람 온 기분이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말은 늘 그랬듯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과 40년을 살면서 나는 어떤 말이 무게가 있고 어떤 말이 상처를 주기 위한 공허한 소리일 뿐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유라의 말은 후자였다. 왔구나, 아들아. 나는 우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책장 쪽을 보다가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셀로판지에 쌓인 흰 곡화한 다발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네, 어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오직 피로와 깊은 짜증만이 묻어났다. 그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갔다. 저희 오래 못 있어요. 유라가 오래된 서랍장 위에 자신의 에나멜 핸드백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었다. 할 일이 많거든요. 과거에 살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죠. 안 그래요, 우진 씨? 우진은
대답 대신 애매하게 콧방귀를 뀌며 마룻바닥의 무늬를 계속 살폈다. 나는 국화를 화병에 꽂고 제사상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사인데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렴. 어머니, 그럴 시간 없어요. 우진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마침내 나를 쳐다보았고 그 눈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준비하세요. 추모공원에 가야죠. 그래, 아들아, 지금 바로 둘만 갈 거예요. 그가 말을 잘랐다. 유라 씨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식은 뭐 하러 해요? 그냥 다녀오면 되죠. 우리 모두보다 건강해 보이는 유라는 편두통이 있는 척 이마에 손을 얹으며 동정 어린 한숨을 쉬었다. 서투르게 연출된 연극이었지만 나는 믿는 척했다. 어쩌면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와의 추억을 혼자 되새기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희망의 바늘처럼 마음을 찔렀다. 아마도 예전처럼 함께 침묵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지도. 나는 말없이 낡은 모직 코트를 입고 머리에 따뜻한 스카프를 두르고 가방을 들었다. 유라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초조한 기다림만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배웅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침묵했다. 창밖으로 눈 덮인 거리, 잿빛 건물들, 바삐 움직이는 행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차 안의 정적은 너무나 무거워 거의 만져질 것 같았다. 나는 몇 번이나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우진은 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얼음장 같은 소외감에 나는 추모공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속부터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익숙한 정문이 보였다. 눈 덮인 길, 하얀 설원 위로 보이는 검은 십자가와 비석의 실루엣들. 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우리 가족 봉안당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곳에는 내 부모님과 남편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이도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코트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떨게 했다. 우진은 국화를 꺼내 말없이 그의 아버지가 잠든 화강암 판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옆에 서서 금빛으로 새겨진 글자를 바라보았다. 최민준 1958-2023 두 날짜 사이에 담긴 한평생. 나의 인생.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았다. 하늘은 잿빛에서 보라색으로 변했다. 우진은 잠시 더 서 있다가 나를 향해 돌아섰. 그 무자비하고 차가운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낯설게 보였다.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자, 어머니, 그가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이상한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며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는 차를 향해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어머니 자리는 여기, 아버지 옆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굉음이나 폭발과 함께가 아니었다. 그저 발밑의 얇은 얼음처럼 금이 갈 뿐이었다. 나는 그를, 내 아들을 내가 품에 안고 동화를 읽어주던 남편과 내가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40살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낡아서 버려야 할 물건을 보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차에 탔다. 엔진이 조용히 울리며 시동이 걸렸다. 잠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비추었고 이내 차는 눈 덮인 길을 따라 멀어져 갔다. 붉은 후미등이 점점 작아지더니 짙어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 혼자 남았다. 주위에는 눈의 무게에 짓눌린 나뭇가지가 삐걱이는 소리만이 간간이 들려오는 묘지의 정적뿐이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내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다. 충격이 너무나 커서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모든 감정을 밀어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깊은 곳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대신 다른 무언가가 찾아왔다. 마치 내 안에서 낡고 녹슨 기계장치가 철컥하고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의식 속의 스위치가 어머니라는 위치에서 다른 새로운, 아직은 낯선 위치로 전환되었다. 사랑과 의무,
희생으로 쌓아 올린 내 모든 인생이 바로 이곳. 남편의 무덤 앞에서 잿더미가 되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차갑고 명료하며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땅거미 속에서 남편의 묘비를 바라보며 이 끔찍한 1년 동안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귀가 먹먹할 정도의 완전한 명료함을 느꼈다. 마치 40년 동안 쓰고 있던 가리개가 벗겨진 것 같았다. 추위는 코트 속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듯했지만 이것은 다른 종류의 추위였다. 몸을 떨게 하는 추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추위였다. 주위는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화강한 비석에 새겨진 내 남편의 이름을 보았다. 안녕히 계세요. 아들이 던진 그 말이 아직 차가운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침표가 되었다.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마침표. 그때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머리가 아닌 마치 손끝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기억이었다. 1년 전 그가 떠나기 직전에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왔었다. 그는 이미 쇠약했지만 자리를 정하고 비석을 주문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당신 나중에 고생하지 않게. 그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아직 매끄럽고 가공되지 않은 석판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땅과 맞닿은 그 바닥 부분을 손으로 쓸었다. 무겁군. 튼튼해. 만약 언젠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기분이 들면 그냥 이걸 만져봐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힘이 있어. 그때 나는 그것이 나를 위로하기 위한 아름다운 비유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귀가 먹먹한 고요 속에서 그의 말은 마치 지침서처럼 들렸다. 나는 추위도 잊은 채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닿았던 곳을 내 손으로 쓸었다. 거칠고 차가운 화강함. 손가락 끝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홈이 느껴졌다. 나는 그곳을 눌렀고 무언가 안으로 들어갔다. 돌에 파인 작은 공간에 테이프로 단단히 감긴 밀봉된 봉투가 놓여 있었다. 차갑고 묵직했다. 나는 그 예기치 않은 발견물을 손에 들고 일어섰다. 지금까지 얼음덩이 같았던 심장이 갑자기 쿵쿵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낡은 단풍나무 아래 벤치로 다가가 눈을 쓸어내고 앉았다. 테이프층을 찢어낼 때 손이 약간 떨렸다. 안에는 큰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는 익숙한 남편의 약간 흘려쓴 필체로 가득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은숙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기도 하고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말했던 그 힘이 당신에게 필요해졌다는 건 알겠소. 용서해 주시오. 이 세상을 당신 혼자 감당하게 두고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평생 우리가 함께 지켜온 비밀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오. 나는 읽어내려갔다. 눈물이 아니라 충격 때문에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남편은 우진에 대해 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쓰고 있었다. 나를 만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출장지에서의 짧고 우연한 만남. 너무 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젊은 여자. 그녀는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에야 남편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고 갓난아기만 남겨졌다.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절망에 빠졌고 반년 후 나를 만났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것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이었다. 우리는 함께 결정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입양해서 친아들처럼 키웠다. 우리의 성을 주고, 우리의 사랑을 주고, 우리의 삶을 주었다. 그것을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다. 나는 편지를 든 채 앉아 내 평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우진을 그 맹목적이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성애로 사랑할 수 없다는 영원한 죄책감, 그의 서먹함,
끊임없는 자기 탐색, 우리가 주는 모든 것에 대한 잠재적인 불만,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그의 모습.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우리의 핏줄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의무였고, 우리의 책임이었다. 나는 그의 나약함을 보았소, 은수. 그리고 그의 아내 눈에 비치는 탐욕스러운 빛도 보았지. 남편은 계속해서 썼다. 나는 그들이 우리 아파트와 별장을 집이 아닌 자산으로 여기는 것을 보았소. 내가 없어지면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까봐 두려웠소. 그래서 나는 당신을 지켜야만 했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당신이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그를 키웠으니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오. 하지만 당신이 알아줬으면 하는 건 당신은 그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오.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이미 다 주었소. 당신의 희생, 당신이 포기했던 사서로서의 경력, 그의 교육과 첫차 계약금으로 들어간 당신 부모님의 유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이었소. 하지만 선물은 당신을 영원한 채무자로 만들지 않소.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단이 있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아파트, 별장, 약간의 저축은 서류상으로 오직 당신의 소유요. 나는 오래전 증여 서류를 다시 작성하면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해 두었소. 이건 공동 재산이 아니오. 이건 당신의 것, 당신의 요새, 당신의 자유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처리하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은숙. 당신은 누구보다 그럴 자격이 있어. 정말 사랑하오, 당신의 민준.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코트의 안주머니 깊숙이 심장이 있는 곳에 넣었다. 더 이상 추위는 없었다. 내 안에서 조용하고 고른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마치 40년 동안 그 무게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짊어지고 있던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내가 키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의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기심과 배은망덕함에 나를 묶어두었던 무거운 납사슬은 이 추모공원의 얼어붙은 땅 위로 철커덩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남편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여보. 나는 속삭였다.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나는 아들의 차가 사라진 출구 쪽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다른 방향, 번화가로 통하는 옆문으로 향했다. 나는 곱고 자신감 있게 걸었다. 등은 꼿꼿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 앞에서 나는 멈춰서서 손을 들었다. 거의 즉시 노란 택시 한 대가 옆에 멈춰섰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머님, 중년의 운전기사가 물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기억나는 가장 가까운 괜찮은 호텔 주소를 말했다. 집은 아니었다. 절대로 집은 아니었다. 집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전쟁터가 되었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했다. 차가 출발했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도시가 낯설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그 안에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호텔에서 나는 작지만 아늑한 방을 잡았다. 가장 먼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주소록에서 한 번호를 찾았다. 변호사도 경찰도 아니었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번호였다. 내 조카의 딸, 수아. 세상을 떠난 조카의 딸로 밝고 똑똑하며 정직한 아이. 법대생이며 우리 집안의 수많은 친척 중 유일하게 별일 없이도 내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아이였다. 내가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를 박물관 유물처럼 여기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던 아이.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모 할머니,
안녕하세요. 마침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수아야, 안녕. 난 괜찮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단다. 수아와 통화를 마친 후 나는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진심 어린 걱정과 이내 단호한 지지로 가득 찬 그녀의 목소리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고모 할머니, 다 이해했어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해결할 거예요. 그녀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믿어주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었다. 나는 세상 어느 도시에나 있을 법한 특징 없는 호텔방에 앉아 있었다. 크림색 벽, 표준적인 가구, 낯선 창문들의 불빛이 보이는 풍경, 그리고 이 익명성 속에서 나는 추억으로 가득 찬 내 집보다 더 큰 안전함을 느꼈다. 바로 그 집, 지금쯤 그들의 축제가 시작되었을 바로 그 집. 나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하는 축제. 나는 그날 저녁 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지 아주 상세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수십 년간 좋은 책을 읽으며 단련된 내 상상력은 그 장면을 무자비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냈다. 우진이 추모공원에서 돌아와 아파트에 들어서며 코트에 눈을 턴다. 유라가 복도에서 그를 맞이한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한 질문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끝났어. 나는 그녀의 긴장된 어깨가 이완되고 보통 아주 비싼 물건을 샀을 때나 짓던 그 의기양양한 미소가 입가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먹잇감을 손에 넣은 포식자의 미소. 드디어 우진 씨.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속삭인다. 드디어 우리가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됐어. 그는 아마 거실로 들어가 남편의 안락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아직 부끄러움과 비슷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그 감정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녀는 남편의 소중한 술장으로 다가간다. 그가 여행에서 사오거나 친구들에게 선물 받은 코냑 컬렉션을 보관하던 곳. 그녀는 가장 비싼 것, 묵직한 밀랍봉인이 된 병을 꺼낸다. 남편이 우진과 그녀의 결혼 10주년에 따려고 했지만 그날을 보지 못하고 떠났던 바로 그 술이다. 그녀는 얇은 잔에 코냑을 따른다. 황금빛 액체가 낡은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반짝인다. 자유를 위하여 그녀가 잔을 들며 말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잔을 든다. 미래를 위하여. 그는 기쁨보다는 자기 암시에 가까운 목소리로 되풀이한다. 그는 남은 양심의 찌꺼기를 불태워버리려는 듯 단숨에 술을 들이켠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된다. 비워진 공간은 즉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한다. 유라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안다. 그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태블릿을 꺼낸다. 차가운 푸른빛 화면이 그녀의 얼굴에 비쳐 이 따뜻하고 정든 실내에서 그녀의 얼굴을 더욱 날카롭고 이질적으로 만든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는 것을 본다. 다른 삶의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간다. 통유리 벽, 파노라마 창문, 미니멀리즘 가구, 크롬 스틸, 펜트하우스, 아파트, 로프트. 이것 봐, 우진 씨. 그녀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한다.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이야. 서울이 한눈에 다 보여. 상상돼? 이먼지 쌓인 책장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도 없이 오직 공기와 빛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뿐. 이 고물들을 팔고 경기도에 있는 별장도 팔면 딱 맞을 거야. 인테리어 비용까지 남겠어. 그녀는 이 고물이라고 말한다. 남편과 내가 80년대에 사서 우진이 태어났을 때 천을 갈았던 바로 그 소파에 앉아서. 그녀는 모든 물건에 역사가 있고 벽에 걸린 사진이 장식이 아니라 행복이 멈춘 순간인 이 방에 앉아
살균된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고 있다. 우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본다. 그는 아마 여기가 자신의 어린 시절이고 모든 것이 익숙하다고 반박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침묵한다. 그는 그녀의 기세에 저항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새롭고 번쩍이는 삶에 대한 그녀의 갈망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녀는 그에게 성공, 지위, 그리고 성공한 아버지와 늘 불만인 어머니의 그림자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한다. 그는 굴복한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굴복했다. 응, 괜찮네. 그가 중얼거리고 유라는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성공을 굳히기 위해 축하 만찬이 필요하다. 내가 만든 정과 제사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지위에 걸맞은 무언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하자. 그녀가 제안한다. 그리고 좋은 와인 한 병도. 제대로 축하해야지. 우진은 동의한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이트를 찾고 메뉴에서 가장 비싼 항목들을 고른다. 결제하기를 누르고 지갑에서 골드 신용카드를 꺼낸다. 내 계좌에 연결된 추가 카드. 그가 또다시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을 대비해 내가 주었던 카드. 그 만약이 온 모양이다. 그는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기다리지만 화면에 붉은 글씨가 나타난다.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인상을 쓴다. 오류인가? 그는 다시 시도한다. 결과는 같다. 유라가 태블릿에서 고개를 든다. 뭐야? 카드 결제가 안 돼. 그는 배달업체에 전화를 건다. 수화기 너머의 정중한 목소리는 문제가 그들 쪽이 아니라고 알려준다. 죄송합니다만 발급은행에서 고객님의 카드를 거절했습니다. 우진은 전화를 끊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커져가는 짜증이 서려 있다. 그리고 그때 유라는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한다. 아니,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짧고 경멸적인 비웃음을 터뜨린다. 아, 알겠다. 어머님이 히스테리 부리시는구나. 삐치셨네. 나는 거의 그녀의 말, 그녀의 목소리 톤을 들을 수 있다. 그 목소리는 경멸적인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다. 카드를 막아버렸어. 세상에 대단한 드라마 나셨네. 애들도 아니고 정말 이걸로 우리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독립적인 척 연기하시겠다?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고 그의 짜증은 불안감으로 바뀐다. 정말 그럴까? 그럼 뭐겠어? 유라가 콧방귀를 낀다. 어디 가시겠어? 친구 집에서 하룻밤 울고 나면 춥고 배고파져서 내일 점심때쯤이면 얌전히 돌아오실걸. 성급했다고 사과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목을 끌어안는다. 신경 쓰지 마, 자기. 이건 우리를 조종하려는 그분의 마지막 애처로운 시도일 뿐이야. 화 풀리실 거야. 그동안 우리 돈으로 주문하면 되지. 당신 돈 있잖아. 그들은 웃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아파트에 메아리 친다. 자신들의 정당함과 무사함을 확신하는 오만함의 눈이 먼 사람들의 웃음. 나는 호텔방의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그 상상 속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지각 변동의 첫 충격을 작은 땅의 흔들림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을 덮칠 준비가 된 눈사태의 소리를 가을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착각했다. 그들은 이것이 나의 변덕, 나의 히스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전쟁터에는 맨손으로 오지 않는 법이다. 남편 덕분에 나는 완전 무장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은 곧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호텔에서의 아침은 낯설었다. 두꺼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은 개성 없이 차가웠다. 나는 알람 소리가 아닌 내면의 고요함에 잠을 깼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진에게 아침으로 무엇을 해줄지 생각하지 않았다. 유라가 오늘 피부과 예약이 있으니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지도 않았다. 처음으로 내 생각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었다. 문에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수아였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달려와 안기거나 탄식하지 않았다. 그저 내 눈을 진지하게 어른스럽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고모 할머니. 커피랑 갓 구운 빵 사왔어요. 우리 힘내야 하잖아요. 이 19살 소녀에게는 내 40살 아들보다 더 많은 사려 깊음과 지혜가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종이컵에 담긴 커피와 빵집 봉투를 올려놓았다. 우리는 거의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나는 어제의 일을 간결하게 불필요한 감정 없이 요약했다. 아버지의 편지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그녀는 내 말을 끊지 않고 경청했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딱 한마디 했다. 제 동기 중에 아주 좋은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지도 변호사님이 가족법이랑 재산법 전문이시래요. 성함은 김성훈 변호사님이신데 아주 강직하고 원칙적인 분이라고 들었어요. 딱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제가 오전 10시로 약속을 잡아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높은 천장과 조용히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오래된 건물에 있었다. 김성훈 변호사는 날카롭고 총명한 눈빛을 가진 50대 남성이었으며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우리와 악수를 하고 자리를 권했다. 나는 광택. 나는 테이블 위에 늘 집에 보관하던 서류 폴더를 올려놓았다. 아파트와 별장의 증여, 계약서, 소유권 증명서, 그리고 물론 남편의 편지까지. 김 변호사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수아는 내 옆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녀의 차분한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고 그것이 내게 힘을 주었다. 서류는 완벽하군요, 박은숙 여사님. 마침내 변호사가 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옆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아주 성견지명이 있으셨습니다. 아파트와 별장 모두 여사님의 개인 재산입니다. 아드님은 그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전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가 여사님과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용권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신경 쓰이게 할 수는 있죠. 우리의 과제는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지금 바로 주택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준비하고 여사님의 은행 계좌관리 위임장을 무효화하며 모든 추가 카드를 차단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컴퓨터로 돌아서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집중하는 옆모습을 보며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방패가 있었다. 그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며 중얼거렸다. 박은숙, 혹시 최근에 여사님 부동산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깨끗하군요. 이제 법원 등기부를 보죠. 가끔 사람들은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개시하니까요. 그것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적인 절차, 일상적인 확인 작업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는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나는 그때까지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닫고 다시 쓰더니 모니터의 글자를 뚫어지게 읽었다. 수아가 긴장했다. 나 역시 등골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김 변호사는 길고도 귀가 먹먹할 듯한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우리 쪽으로 돌렸다. 나는 화면을 보았고 숨이 멎었다. 하얀 배경 위에 검은 글씨로
문서의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그리고 아래 청구인란에는 최우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건 본인란에는 박은숙. 내 시선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다 피가 얼어붙는 듯한 단어들에 걸렸다. 청구서에는 의료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그 병원도 의사의 이름도 몰랐지만 내 이름 옆에 굵은 글씨로 적힌 진단명은 똑똑히 보았다. 진행성 노인성 치매, 자가관리, 비판적 사고 및 의사 결정 능력 상실, 전문 요양시설에서의 지속적인 관찰 요망, 노인성 치매. 나는 그 단어들을 보았고 세상은 그 화면으로 축소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의 서두름, 그들의 확신, 어젯밤 그들의 웃음. 그들은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지워버리고 한 개인으로서 파괴하고 요양원의 내벽 안에 가두어 내가 망각 속에서 서서히 쓰러져가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삶을 조각내어 차분히 팔아치울 셈이었다. 계획은 그 단순함에 있어 끔찍했다.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고 내 후견인이 되어 내 재산을 완전히 통제하고 모든 것을 팔아치운 뒤 나를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다 버리는 것. 그래서 우진이 추모공원에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던 것이다. 이제 어머니 자리는 여기에요. 그는 무덤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삶의 끝,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의 내 존재의 끝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는 이미 나를 제명 처리했던 것이다. 재판은 3주 후에 잡혀 있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나는 수아가 내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고모 할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그리고 변호사를 보았다. 내 안에는 공황도 눈물도 없었다. 어제 추모공원에서의 배신감에서 오는 고통은 이 심연에 비하면 바늘에 찔린 것 같았다. 이것은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법률 용어로 포장된 임상적이고 계산적인 잔인함. 그리고 그 순간 내 아들에 대한 마지막 한 방울의 연민이 아마도 내 영혼 가장 깊은 구석에 아직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연민이 증발해버렸다.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가운 분노가 들어섰다. 히스테리적이거나 시끄럽지 않은 조용하고 집중된 산채로 매장당할 뻔한 사람의 분노. 김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새롭고 진정한 존경심을 담아 나를 보았다. 박은숙 여사님.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금속성이 울렸다. 그들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 범죄입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이며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끝장낼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고 뒤틀린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단순해졌다. 흑과 백. 더 이상 회색지대도 어쩌면도 그래도 아들인데도 없었다. 사기 미수, 문서 위조, 그리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계획이라는 차가운 사실만이 남았다. 나의 반격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방어였다. 김 변호사는 외과 의사의 신속함과 정확함으로 움직였다. 나와 수아가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이미 비서에게 문서 내용을 구술하고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의 결의가 매분 매초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첫째, 그가 깨끗한 종이를 앞에 놓고 펜을 들며 말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고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의료 진단서는 위조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공식적인 감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한 의사는 존재하지 않거나 공범이 될 겁니다. 둘째, 즉시 아드님과 그의 아내에게 여사님의 주택을 즉시 비워달라는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들은 72시간 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셋째, 여사님의 모든 계좌와 자산은 여사님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동결됩니다. 추가 카드는 1시간 전에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는 나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승부욕과 비슷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별장을 언급하셨죠. 그들이 그걸 팔려고 했다고요? 네, 내가 확인했다. 유라가 이미 구매자를 찾았다고 했어요. 훌륭합니다. 변호사가 비웃었다. 지금 바로 등기소에 연락해서 여사님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등기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어떤 거래도 불가능해질 겁니다. 우리는 모든 구멍을 막을 겁니다. 그는 퀵서비스를 불렀다. 20분 후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공식 통지서가 담긴 봉인된 봉투를 받아갔다. 배송 주소는 내 아파트였다. 퀵서비스 기사가 직접 서명을 받고 전달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1시간 안에 받을 겁니다. 나는 그 순간을 상상했다. 그 또는 그녀가 문을 열고 이 빳빳한 흰 봉투를 손에 들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늑하고 예측 가능했던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내 상상력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나의 수치가 아닌 그들의 공황을 그렸다. 아마도 유라가 문을 열 것이다. 우진은 어제의 일 이후로 소파에 누워 심각한 고민에 빠진 척하고 있을 테니 그는 택배 같은 사소한 일은 그녀에게 맡길 것이다. 그녀는 약간의 짜증을 내며 봉투를 받고 또 광고나 고지서련이 생각하며 영수증에 서명하고 문을 닫고 무심코 서랍장 위에 봉투를 던질 것이다. 하지만 그러다 뭔가 아마도 격식 있는 용지의 모양이나 로펌의 직인이 그녀로 하여금 봉투를 열어보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복도에 서서 읽을 것이고 그녀의 얼굴은 변해갈 것이다. 처음에는 의아함, 수신, 최우진 및 강유라, 발신, 주택 소유자 박은숙님의 대리인. 그 다음에는 오만한 비웃음. 아, 어머님이 변호사를 고용하셨네. 종이 쪼가리로 우리를 겁주려고. 귀여우셔라. 하지만 계속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오만함은 사라질 것이다. 불법 점유, 즉시 퇴거 요구, 72시간이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미간을 찌푸리게 할 것이고 이내 핵심에 도달할 것이다. 그녀는 사기, 문서 위조, 수사기관의 고소장 제출, 형사 책임이라는 단어들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세계의 첫 번째, 가장 깊은 균열이 생길 것이다. 오만함은 불신으로, 그리고 이내 차갑고 끈적한 공포로 바뀔 것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쪼가리는 더 이상 우스운 협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서로 변할 것이다. 그녀는 이 편지를 흔들며 우진이 있는 방으로 달려갈 것이다. 우진 씨, 이것 봐, 그 여자. 그 여자가 미쳤나 봐. 우리를 고소한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우진은 물론 처음에는 무시할 것이다. 허튼 소리라며 그냥 화가 나서 그러는 거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훑어본 후 그의 얼굴도 변할 것이다. 그는 그녀와 달리 공식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전화벨이 울릴 것이다. 모르는 번호. 바로 별장 구매자들일 것이다.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합의하고 어쩌면 계약금까지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최우진 씨, 안녕하세요. 경기도 별장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약 전에 물건을 확인해 봤는데 등기 행위 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더군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수화기에 대고 기술적인 오류라느니 오해라느니 다 해결될 거라느니 중얼거리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을 것이다. 전화를 끊고
그는 유라를 볼 것이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짜증이 아닌 공포를 보게 될 것이다. 진짜 동물적인 공포, 별장을 묶어놨어. 그가 말할 것이다. 유라는 만약을 대비해 공동 계좌의 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려고 태블릿으로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화면에는 기하의 계좌에 대한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뜰 것이다. 주로 내 연금과 방 하나를 세놓은 월세로 채워지던 그들의 생활비 통장도 동결되었다. 그들은 고립되었다. 그들이 점령했다고 생각했던 요새는 갑자기 감옥으로 변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할 벽들이 그들을 짓누르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유의 공기 같았던 공기는 짙고 숨막히게 변했다. 공황이 시작될 것이다. 진짜 연기가 아닌 편두통. 이마에 맺히는 차가운 땀. 어떻게 하지? 그녀가 물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금속성이 없고 히스테리적인 떨림만이 있을 것이다. 모르겠어. 그가 속삭일 것이다. 생각 못했어. 어머니가 이럴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의 그 말에 그들 실수의 본질이 담겨 있다. 그들은 결코 나를 한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기능을 보았다. 편리하고 고장 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어머니와 시어머니라는 기능. 그들의 빛나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구석에서 여생을 마쳐야 할 존재. 그들은 나의 친절을 나약함으로, 나의 인내를 어리석음으로, 나의 사랑을 줏대 없음으로 착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능이 고장났다. 그 늙고 정신 나간 여자가 갑자기 이빨을 드러냈고 그들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들의 계획, 그토록 기발하고 단순했던 계획은 단 하나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바로 나의 생존 본능.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수아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평온했다. 모든 공황,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은 이제 그곳, 내 아파트에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나는 그들의 다음 단계가 대화를 시도하고 동정심과 가족의 양심에 호소하려는 시도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나를 찾아올 것이고 나는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공황은 나쁜 조언자다. 그것은 늘 사람을 생각 없고 절박한 행동으로 내몬다. 돈줄이 끊기고 퇴거와 형사소송의 위기에 처한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행동해야 했고 그들이 아는 유일한 행동 방식은 나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었다. 나와 수아는 호텔로 돌아왔다. 나는 숨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찾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의 조건, 나의 영역에서 우리는 객실로 가지 않고 로비 카페로 내려갔다. 넓고 밝으며 번화가로 향한 높은 창문이 있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조용하고 거슬리지 않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얼그레이 홍차 한 잔을, 수아는 카푸치노를 주문했다. 우리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거리를 바삐오가는 사람들, 차들, 잿빛 겨울 도시를 바라보며 그 소란으로부터 동떨어진 기분을 느꼈다. 내 안에는 고요함이 있었다. 공허함이 아닌 차분한 확신으로 가득 찬 고요함. 수아는 학업에 대해, 범죄학의 재미있는 교수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건성으로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 그녀의 젊고 명랑한 목소리는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이 폭풍 속에서 나의 닻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다. 나는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거의 뛰다시피 보도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앞장선 것은 값비싼 모피 코트를 활짝 열어젖힌 유라였고 우지는 약간 뒤처져 수척하고 잿빛 얼굴로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품이 있는 부부라기보다는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호텔의 회전문을 통과해
그들은 로비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은 열에 들뜬 듯 주위를 샅샅이 훑었고 거의 즉시 우리를 발견했다. 유라가 우리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그들은 우리 쪽으로 움직였다. 걷는 것이 아니라 거의 행진하듯 로비의 평온한 분위기를 칼로 버터를 자르듯 가르며 다가왔다. 몇몇 손님들이 놀라서 그들을 돌아보았다. 나는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겁고 향기로운 액체가 속을 데워주었다. 나는 소리 없이 찻잔을 받침에 내려놓았다. 수아는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 나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알리며 그녀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유라는 테이블에 기대어 거의 우리 위로 몸을 숙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우진은 그녀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에는 원망, 두려움,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 있었네. 유라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불쾌했다. 호텔에 숨어서 카페에서 차나 마시고 있었어? 네 외아들이 걱정으로 미쳐가는 동안에. 걱정? 참 재미있는 단어 선택이었다. 나는 침묵했다. 그저 그녀를 조용히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나의 침묵은 그녀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 같았다.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계속했다. 무슨 편지, 변호사, 협박, 가족을 파탄내고 네 아들을 길거리로 내쫓을 셈이야? 이게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이야? 그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고 그때 우진이 입을 열었다. 그의 전략은 달랐다. 직접적인 압박이 아닌 교묘한 조종. 그는 가장 아픈 곳을 찌르려 했다. 어머니,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아들의 음색이 울렸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우리 밤새 잠도 못 자고 어머니를 찾았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친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아버지는 절대 이러시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 그는 감히 아버지를 언급했다. 그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 유지를 배반한 바로 그 사람을. 나는 계속 침묵했다. 그들이 실컷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들의 말이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감정적 반향도 얻지 못하고 허공에 맴돌다 빈탄피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내가 반응하고 변명하고 양보하고 울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익숙했다. 나의 철벽 같은 평온함은 그들의 발밑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물 위를 주먹으로 치는 권투 선수 같았다. 말이 없잖아. 유라가 우진을 돌아보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것 봐. 여왕처럼 앉아있네. 그리고 얜 뭐야. 그녀가 수아에게 도끼 어린 시선을 던졌다. 새로운 조언자라도 찾았나 보지? 저 애송이가 친척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부추겼나? 수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버릇없고 변덕스러운 아이를 보듯 유라를 쳐다보았다. 우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테이블을 돌아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어머니, 제발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이 바보 같은 서류들 다 취하하고 예전처럼 지내요. 제발요. 제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 손주들을 위해서라도요. 그의 손길은 전류 같았다. 나는 천천히 거친 움직임 없이 내 손을 뺐다. 나는 그들이 모든 것을 쏟아내도록 두었다. 모든 독설, 모든 거짓된 원망, 모든 교묘한 자기 연민을. 마침내 그들이 지쳐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긴장된 침묵을 깰 때 나는 우진을 향해 눈을 들었다. 나는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가 내가 그의 속을, 그의 모든 나약함과 두려움과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도록. 그리고 나는 조용히, 하지만 모든 단어가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도록 말했다. 너는 아버지를 말하는구나. 가족을,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 나는 단어들이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다. 그럼 이제 말해보렴, 아들아.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야 하나? 우진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동공이 확장되었다. 그의 얼굴은 병원 벽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나에게서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그의 등 뒤에 있던 유라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전한 동물적인 공포의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비밀무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안다는 사실을 몰랐다. 너는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고 가두고 내 집을 팔고 나를 죽게 내버려 두려고 그 서류에 서명했어. 나는 여전히 똑같이 평탄하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오직 그 우진만을 보고 있었다. 주변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나와 그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여겼던 자만이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끝맺었다. 너와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나는 천천히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내 차와 수아의 커피값에 딱 맞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일어나 어깨의 쇼를 바로잡았다. 수아야, 가자.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출구를 향해 걸었다. 나는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충격, 굴욕, 그리고 무력한 분노로 가득 찬 시선. 그들은 모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빛으로 가득 찬 이 카페 한가운데 두 개의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연극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막이 내리고 그들 계획에 모든 추악함이 드러났다. 우리는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거리로 나왔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이겼다.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자신의 과거, 내 자신의 순진함에 대한 승리였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특히 위험해지는 법이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박한 시도를 할 것이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침묵이 찾아왔다. 폭풍 전야처럼 불안하고 쨍한 침묵. 우진과 유라는 전화도 문자도 나타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고요함이 마지막 일격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무언가 절박한 행동을 해야만 했다. 그들의 수는 그 비열함에 있어 예측 가능했다. 이틀 후 내 사촌 언니인 영미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은수가, 안녕. 저기 말이야. 우진이가 전화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울더라. 네가 너무 슬퍼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내 조카 손녀라는 수아라는 애가 너를 조종해서 친아들이랑 등지게 만든다고 하더구나. 우진이랑 유라가 너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네가 아파트 가지고 무슨 바보 같은 짓이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가족답게 너를 지지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렴. 다들 올 거야.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여론, 친척들. 그들은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연극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이야기 버전에서 나는 슬픔의 이성을 잃은 불쌍한 미망인이었고 수아는 서울의 부동산을 노리는 교활한 음모가였다. 그리고 그들, 우진과 유라는 어머니를 자기 자신과 탐욕스러운 친척으로부터 구하려는 고결한 자식들이었다. 알았어, 언니.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갈게. 나는 우리가 간다고 말했다. 그것이 중요했다. 토요일.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일부러 30분 늦게 영미 언니 집에 도착했다. 우리는 나, 수아, 그리고 우리 변호사인 김성훈 변호사였다. 그는 점잖지만 눈에 띄지 않는 정장을 입고 손에는 얇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영미 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변호사를 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은수가, 이분은 누구시니? 재법률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님이세요. 내가 평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논의할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님의 동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큰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고모, 삼촌, 사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론 우진과 유라가 앉아 있었다. 유라는 손에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눈은 붉었다. 눈물 때문인지 잠 못 이룬 밤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우진은 옆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온 세상의 슬픔이 쓰여 있었다. 그는 비극의 주인공, 오해받고 비방당한 아들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자 폭탄이 터진 듯한 효과가 일어났다. 대화가 멎었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 비난, 동정심을 보았다. 그들은 이미 우진의 버전을 들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나의 버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처제. 나의 형부인 박서방이 회유적인 어조로 말했다. 우리 싸우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진이가 그러는데 처제가 아파트를 팔고 자기 가족, 처제 손주들을 길거리에 내쫓으려고 한다면서요. 유라가 즉시 흐느끼며 말을 받았다. 저희는 저희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저 아이가.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아를 가리켰다. 저 아이가 어머님을 속이고 있어요. 어머님은 항상 너무 순진하셨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세요. 그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이었다. 나의 가짜 정신 이상. 나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수아는 내 등 뒤에 서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들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들의 거짓말을 그 추악한 모습 그대로 듣게 하라. 우진이 일어섰다. 그는 말을 시작했고 그것은 명백히 연습한 연설이었다. 그는 아들로서의 의무,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걱정에 대해 그는 감정을 담아 아름답게 말했다. 어머니가 힘드시다는 거 이해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고통은 가시지 않았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영향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적이라고 믿기 쉽죠.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우리 집,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억 앞에 선 저의 의무입니다. 그는 격앙된 어조로 연설을 마쳤고 방 안에는 동정 어린 웅성거림이 퍼졌다. 영미 언니는 이미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그림은 거의 완벽했다. 불쌍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들과 슬픔에 미친 어머니.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서류 가방을 열고 여러 부의 문서를 꺼냈다. 친지 여러분. 그가 우진의 감정적인 연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차분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시작했다. 여기서 심각한 비난이 제기되었으므로 박은숙 여사님의 대리인으로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형부와 영미 언니에게 사본 몇 부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앞에는 최우진 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본이 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친척들은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박은숙 여사님을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는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그 첨부 서류입니다. 진행성 노인성 치매라는 진단이 내려진 의료 진단서죠. 모두의 얼굴이 길어졌다. 그들은 서류를, 나를, 그리고 우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의료 진단서는 변호사가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위조된 것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원은 박은숙 여사님이 내원한 적이 없으며 그런 성을 가진 의사는
근무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박은숙 여사님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후견인 지위를 얻고 그분의 재산을 아무런 방해 없이 처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방은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유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우진은 벼락을 맞은 듯 서 있었다. 거짓말이야.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다 저 애 짓이야. 그가 수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애가 다 꾸민 일이라고. 나는 그냥 걱정돼서 잘해보려고 했던 거야.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만 했어.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말을 했다. 아버지의 유산. 순간이 왔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우진을 보았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마지막 남은 씁쓸한 연민으로. 너는 계속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말하는구나, 우진아? 내가 조용히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너는 그분 앞에선 너의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어. 나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다. 추모공원에서 찾은 바로 그 편지. 내 아버지가 내게 이 편지를 남기셨단다. 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셨지. 그리고 내가 진실을 알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셨어. 나는 잠시 멈췄다. 진실은 말이다, 우진아. 너는 최민준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방이 숨을 삼켰다. 하나의 충격적인 탄식. 유라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우진은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의 가면으로 변했다. 내 친어머니는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어. 내가 여전히 똑같이 평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최민준 씨는 내 존재를 알게 된 후 너를 버리지 않았지. 그는 나를 만났고 우리는 함께 너를 입양해서 친아들처럼 키우기로 결정했어. 우리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성을, 우리의 모든 유산은 너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에게 준 선물이었단다. 네가 힘과 속임수로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유산 말이야. 내 말이 끝났고 그 귀가 먹먹할 듯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 아들의 의무에 대한 모든 아름다운 말들이 잿더미가 되었다. 그들의 동기는 극도로 추악하고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보살핌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하고 가려지지 않은 동물적인 탐욕이었다. 우진은 나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원망도 분노도 오직 공허함뿐. 그의 마지막 보루, 그의 상속자로서의 권리가 파괴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척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연극은 끝났다. 그 가족회의 이후로 나는 우진이나 유라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들의 패배는 완전하고 공개적이었다. 친척 중 누구도 그들의 편을 들지 않았다. 위조 진단서와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 했던 시도에 대한 이야기는 가을 산불보다 더 빨리 우리 대가족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들의 수치는 완전했다. 그들은 다음 날 바로 내 아파트에서 이사했다. 도둑처럼 조용히 어수선함과 공허함만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법원 집행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조차 없었다.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고소는 그대로 남았다. 그들의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나는 굳이 알아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그들이 집행유예와 큰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내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전쟁은 영미 언니네 거실에서 그날 끝났다. 나머지는 그저 법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반년이 지났다. 겨울은 봄으로,
봄은 무더운 여름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내 삶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낡은 아파트와 별장은 빠르고 좋은 값에 팔렸다. 나는 흥정하지 않았다. 그저 이 페이지를 넘기고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는 벽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오늘 나는 나의 새 아파트에 앉아 있다. 작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다. 거대한 창문은 조용하고 푸른 안뜰을 향해 있다. 여기에는 육중한 낡은 가구도,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먼지 쌓인 책장도 없다. 오직 가장 필요한 것들만 있다. 가벼운 책장, 편안한 안락의자, 창가에 놓인 큰 책상, 그리고 지금은 물건들이 펼쳐져 있는 소파. 바닥에는 열린 여행 가방이 있다. 그 주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소중한 아이 수아가 나비처럼 날아다닌다. 그녀는 앞으로 반년 동안의 삶 전체를 하나의 여행 가방에 담는다는 불가능한 과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웃고 있다. 고모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린다. 이 이탈리아어 사전은 무쇠 다리만큼 무거워요. 그냥 두고 갈까요? 절대 안 돼. 내가 미소 짓는다. 사전이 제일 중요하지.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물어보려고? 수아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피렌체에 한 학기 동안 간다.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이지만 그녀의 빠듯한 장학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젊고 아름답고 희망과 계획으로 가득 찬 그녀를 보며 내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돈을 평수나 벽이 아닌 나를 믿어준 한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일 것이다.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웃고 레몬차를 마신다. 아파트에서는 신선함과 페인트 냄새, 그리고 스웨터 사이에 넣어둔 라벤더 향락 냄새가 약간 난다. 여기에는 과거의 냄새가 없다. 원망과 희생, 실망의 냄새가 없다. 여기서는 미래의 냄새가 난다. 아, 깜빡했어요. 수아가 이마를 치며 배낭에서 봉투를 꺼낸다. 우체국에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할머니 앞으로 온 거예요. 나는 봉투를 받는다. 발신 주소는 없다. 오직 내 이름과 새 주소만 적혀 있다. 나는 필체를 알아본다. 우진에게서 온 것이다. 반년 만에 첫 편지. 심장이 순간 멎는다. 수아가 걱정스럽게 나를 본다.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수아야. 내가 조용히 말한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지. 나는 봉투를 연다. 안에는 몇 줄짜리 짧은 편지가 들어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유라 씨와는 이혼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 지방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저 어린 시절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다 읽고 천천히 종이를 접었다. 통쾌함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이야기가 슬프게 끝난 낯선 사람에 대한 조용하고 맑은 슬픔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나는 나의 선택을 했다. 우리의 길은 영원히 갈라졌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편지를 아주 잘게 찢었고 조각들은 즉시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끝. 마침표. 저녁. 수아를 공항에 바래다 주고 나는 텅 비었지만 외롭지 않은 내 아파트로 돌아온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을 켠다. 내가 좋아하는 얼그레이 홍차 한 잔을 우린다. 창가에 놓인 내 안락의자에 앉는다. 유리창 너머로 대도시의 불빛이 켜진다. 수천 개의 창문, 수천 개의 삶, 수천 개의 이야기, 그리고 나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이제 나의 이야기는 다르다. 오랜 세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나는 딸이었고,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시어머니였고, 미망인이었다.
나는 항상 누군가의 소유였다. 내 삶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짓고 꾸미고 깨끗하게 유지하던 집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 가장 좋은 빛, 가장 좋은 온기를 내주었다. 나 자신에게는 읽지 못한 책과 이루지 못한 꿈을 보관하던 계단 및 작은 창고만을 남겨두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나의 새 아파트, 마침내 몇 시간이고 읽을 수 있는 책들, 나 혼자를 위해 산 다음 주 연극 티켓, 수아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등록한 온라인 미술사 강좌가 있는 태블릿을 본다. 이 집은 오직 나의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어졌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신다. 방 안의 침묵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짓누르지도 않는다. 외로움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주권의 침묵, 나 자신일 권리, 내 삶을 살 권리다. 40년 동안 내 집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제는 침묵으로 가득하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으로 집에 있는 기분을 느낀다. 나는 그저 박은 숙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